네, 안녕하세요. 악기론 수업하는 이남영입니다. 이번 주 수업은 학생들이 저하고 함께 악기론 강의를 듣고 가장 많이 저에게 했던 질문 중에 하나였던 부분을 강의로 하려고 합니다. 뭐였냐면, 악기론 수업이 끝나고 났을 때 악기에 대해서 저희가 좀 다 알았으니까 이제 제가 좀 간단하게 좀 편곡을 할 수 있겠죠? 라고 이제는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좀 제가 대답은 당연히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조금 더 악기를 아는 것은 악기에 대한 뭐 음력이나 특징 또는 주법 이런 것들을 아는 거지만 편곡이라는 것은 조금 다른 부분이었어요. 네. 그래서 악기론만 배워서는 되는 게 아니라 조금 폭넓은 의미로 관현악 기법을 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관현악 기법이라는 것 안에는 악기론과 악기법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초로 기본적으로 악기에 대해서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 악기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악기까지 마친 상태예요. 좀 빠르게 마쳤는데 그 부분을 이어서 한번 거기에 한번 현악기법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악기론을 배우고 악기에 관련된 특징들을 배우고 그다음에 악기법을 배우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가르치실 때 간단하게 뭐 이중주, 삼중주 또는 사중주로 성부를 나눠서 아이들이 연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간단한 편곡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뭐 아마추어 앙상블 단체나 어떠한 지금 단체에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그곳에서 내가 하고 있는 악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는 어쩌면 조금 편곡을 간단한 편곡 정도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요. 진짜로 저와 함께 이렇게 수업을 듣고 나서 실제로 자신이 속해 있는 아마추어 단체에서 간단하게 편곡을 한다거나 또는 학교나 이제 초등학교에서 이제는 방과 후 특성화 이런 부분을 할 때 아이들에게 간단하게 악보를 직접 만들어서 준다거나 그런 경우를 했다고 제가 이제 많이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악기론을 마쳤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현악기를 위한 악기법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정말 되게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간단하게 편곡이라는 것을 되게 이것은 뭐 작곡만 하는 것, 작곡하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조금 더 그냥 내가 바이올린 연주자면 바이올린 연주자들도 충분히 또는 플룻이면 플룻 연주자들도 충분히 또는 색소폰 연주자면 색소폰 연주자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악기법에 대해서 관현악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현악법이란 또는 관현악 편곡법이란 무엇일까?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하면 좋겠죠? 지금까지 선생님이 말한 이야기를 간추려 보면 관현악 기법은 가장 합리적인, 가장 이상적인 울림의 재구성이라고 보면 돼요. 어떻게 하면 좋은 울림, 효과적인 울림이 되도록 악기를 조합하고 또 어떤 음향을 썼을 때 악기들이 효과를 잘 낼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은 그러한 훌륭한 소리를 낼 수 있는 어떠한 일반화된 방식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관심을 갖게 돼요. 고전시대, 낭만시대의 작곡가들, 모차르트, 하이든, 베토벤, 브람스, 멘델스존, 차이콥스키 등 무수히 많은 작곡가들은 교향곡 또는 실내악을 작곡했어요. 그리고 19세기 중반 이후 다양한 작곡가들에게서 예를 들어 모차르트의 심포니 40번에서 보여지는 관현악적인 좋은 이 울림은 어떤 형태일까? 이런 것들을
궁금하게 생각한 거죠. 또 베토벤의 1번부터 9번까지의 심포니에서 보여지는 이 효과적인 울림은 어떤 악기들이 함께 연주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분류하고, 그러다 보니 각 작곡가들에게서 보여지는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한 작품들을 일반화하여 모은 것이 관현악 기법이라고 보면 돼요. 이러한 법칙을 모아놓은 책들을 중심으로 일반화된 관현악법을 기본으로 익히고 우리가 실습해 보면서 자신의 방법으로 다시 재창조해 본다면 여러분들도 오케스트라고 교향곡, 심포니 언제든지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무수히 많은 작곡가들 중 모든 작곡가의 곡을 살피면 더욱 좋겠지만 그 중에 특히 관현악법적으로 탁월했던 작곡가들이 있었겠죠. 그들의 곡을 반복해서 듣고 모방하고 이렇게 해보는 거죠. 자, 그럼 관현악법적으로 좀 뛰어났던 작곡가들은 누구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작곡가는 베토벤이에요. 베토벤은 9개의 심포니를 남겼죠. 베토벤의 1번서부터 9번까지의 모든 심포니는 마치 교과서처럼 공부해야 하는 곡들이에요. 항상 악보와 함께 음악을 들으며 자신이 스스로 좋은 울림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반드시 악보를 보고 어떤 악기와 어떤 악기가 함께 배합되어 울렸는지를 확인을 해야 해요. 베토벤 이후의 작곡가들 중에서는 어떤 작곡가를 보면 좋은지 한번 화면을 볼게요. 네, 두 명의 흑백 사진이 보이죠? 왼쪽에 있는 작곡가와 오른쪽에 있는 작곡가. 왼쪽에 있는 작곡가는 림스키 코르사코프. 오른쪽에 있는 작곡가는요, 누구? 네, 스트라빈스키예요. 여러분들도 사진만 보면 딱 알 수 있죠? 그럴 거라고 믿을게요. 네, 둘 다 러시아 작곡가죠. 네, 이 두 작곡가는 관현악법 책을 남길 정도로 관현악법에 관심이 아주 많았던 작곡가예요. 림스키 코르사코프는 무소르그스키의 피아노곡 또는 관현악곡을 다시 재편성하고 다듬는 작업을 하기도 했어요. 사실 현재 연주되는 무소르그스키의 관현악 작품들은 림스키-코르사코프의 손이 닿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스트라빈스키, 여러분들이 아마 스트라빈스키의 곡에선 발레곡 봄의 제전이라는 곡을 알 거예요. 이 봄의 제전의 도입부만 들어도 이런 게 관현악법이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음악기인 바순의 고음으로 시작하는 사실 일반적이지 않은 기존의 고정관념으로 생각하면 의외의 소리이고 실패할 수 있는 가망성이 큰 소리예요. 하지만 이 봄의 제전의 도입부는 전혀 어색하지 않고 바순이 이러한 음역대에서 이러한 음색을 만들어낼 수 있구나 라고 이제는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곡이에요. 스트라빈스키는 조금 더 실험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관현악법적 배치를 만들고 또 효과적인 관현악적 음향을 탄생시킨 작곡가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다음 작곡가를 보도록 할게요. 꽉 나뭇잎. 이 작곡가는 프랑스 작곡가예요. 누굴까요? 네, 맞아요.
배로 시작하는 작곡가 5글자 베를리오즈. 네, 다들 맞췄죠? 베를리오즈는 관현악법의 혁명가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베를리오즈가 없었다면 이후 바그너나 말러의 관현악곡은 없었을 수도 있어요. 이후에 많은 작곡가들에게 큰 영향을 준 작곡가가 바로 이 베를리오즈예요. 베를리오즈는 고정관념이 없었던 작곡가로서 그의 상상력이 작품에 그대로 나타난 거죠. 그리고 베를리오즈는 피아노를 잘 못 쳤던 작곡가로 알려져 있어요.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배울 여건이 되지 않았었죠. 하지만 이러한 안 좋았던 어릴 적 그 배경이 그에게는 장점이 되었어요. 그의 머리로 상상하는 모든 것들이 음악으로, 음향으로 탄생하게 되었던 거죠. 고정관념이 없었던 베를리오즈는 상상 속에서나 있을 법한 그러한 음향을 실제 관현악곡에 실현시킨 작곡가, 바로 이 작곡가가 베를리오즈예요. 예를 들어 팀판이나 큰 북은 심포니에서 특별한 경우 일부분에서 극적 효과를 주기 위해 사용되었는데, 베를리오즈는 팀파니에게도 여러 음높이가 있으니 수십 대의 팀파니를 한꺼번에 연주하면 화음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 당시 때의 고정관념적인 생각으로는 엄청난 상상력이었던 거예요. 작곡가들의 관현악법적 다양한 이러한 상상력은 음악으로 재창조되고, 그것은 현재의 관현악법이라는 연구에 아주 좋은 자료가 됐던 거죠. 그 외에 관현악법적으로 알아야 할 작곡가들이 많이 있지만, 우선 이 세 작곡가들의 음악을 반복해서 듣고 악보를 보며 공부하면 그곳에서 배울 수 있는 기법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찾아낼 수 있어요. 이 세 작곡가 중 베를리오즈의 환상교향곡에서 1악장 꿈과 정열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할, 고민해야 할 질문. 첫 번째, 훌륭한 관현악 편곡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 두 번째, 어떤 기술들이 양질의 소리를 보장할까?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악기가 본래 지니는 가장 좋은 기능과 음역만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 악기가 언제나 멋지고 두드러지게 들리도록 만드는 방법이죠. 악기마다 갖고 있는 안정적인 음역을 생각해 보면 좋아요. 이 세상의 모든 악기는 각 악기마다 안정적이면서 가장 장점이 되는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 위주로 관현악법을 해나간다면 사실 실패적인 소리는 피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오케스트레이션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해결되는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관현악법의 대가라고 하는 작곡가들의 작품이 언제나 빵빵하고 화려한 울림만이 음악적 성공을 갖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전에 봐온 베를리오즈를 봐도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음색의 혼용. 악기 고유의 성질을 이용해 이들의 혼용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색채의 적절한 조합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단기간에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에요. 관현악법에 능통했던 작곡가들도 다양한 실습과 다양한 실험을 통해 멋진 소리의 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죠. 작곡가 림스키-코르사코프, 스트라빈스키 또는 라벨, 이 바로 이러한 부분에 능통했던 작곡가라고 볼 수 있어요. 세 번째, 각 성부 사이에 균형 있는 조합. 세상의 모든 관현악법 책은 균형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어떠한 소리가 합리적인 소리일까를 연구하게 됩니다. 음악에서 합리적인 소리라는 것은 어떠한 규칙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소리는 우리의 귀를 통해 판단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면 심사위원만큼의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아도 음악을 들으며 분명 더 잘 불렀는지 또는 더 잘 못 불렀는지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것과 같다고 보면 돼요. 이 위의 세 가지 방법 모두가 쉽게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실습하고 수업 시간에 함께 만들어 보며 모방하고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내 것이 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 관현악법 시간에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세 가지 방법보다 가장 중요한 방법, 팁 하나가 남아 있어요. 그것은 바로 쉽게 연주할 수 있어야 한다 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팁이라고 해야 할까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예전에는 전문 프로페셔널한 연주자들만이 공연을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아마추어 앙상블 단체들도 많아졌어요. 이러한 앙상블 단체를 위한 편곡들도 지금 시대에는 많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도 친구들 또는 선후배와 함께 앙상블을 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꼬마 아이들이나 또는 성인 아마추어 연주자들을 지도하기도 하죠.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사실상 실제로 모든 편성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그러한 오케스트라를 연주할 때보다 한두 악기가 빠져 있거나 약간은 불안정한 편성으로 연주해야 하는 때가 자주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다양한 편곡법을 배우겠지만 항상 잊지 않아야 하는 것,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쉽게 연주할 수 있어야 한다 입니다. 쉽게 연주한다는 의미가 어렵지 않게 쉬운 곡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이 곡을 연주하는 연주자라면 어떻게 했을 때 편하고 어떻게 했을 때 편하게 좋은 소리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하는 거죠. 이 위의 세 가지 방법과 그리고 연주자의 쉬운 연주 방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또 하나 있습니다. 창조적으로 상상하기. 다양한 일반화된 관현악 법칙에 스트라빈스키, 베를리오즈, 라벨 등 또한 베토벤, 이들이 생각했던 그 창조적 발상, 그것이 더해지면 여러분들도 베토벤이고 여러분이 베를리오즈, 라벨, 스트라빈스키, 림스키 코르사코프가 될 수 있어요. 스코어란 무엇인가? 우리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이 스코어 또는 총무라는 단어에 익숙할 거예요. 하지만 스코어, 즉 악보에 직접 음표로 기입하려고 하면 사실상 어려움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스코어는 음악 지도와 같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연주자들이 내가 쓴 곡이나 또는 편곡을 했을 때 내가 기입해 놓은 스코어를 보고 이해하는데 어렵다면 그것은 좋은 스코어라고 볼 수 없겠죠. 스코어에는 작곡자, 편곡자의 의도가 명확하게 기입되어 있어야 좋은 스코어라고 볼 수 있어요. 또한 작곡가들이 꼭 기억하길 바라는 것, 악보를 그려낼 때 연주자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 이게 바로 두 번째예요. 악보를 보기 좋게 만들어라, 예쁘게 그려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연주자가 연주 중 악보를 잘 넘길 수 있도록 편집을 잘 해주는 것. 생각보다 악보를 넘기는 부분에서 음악의 집중도가 많이 떨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타이밍에 악보를 넘길 수 있도록 세밀한 편집을 잘 하는 것, 이것 또한 음악을 만드는 하나의 일부라고 생각해요. 바로크 시대의 작곡가 텔레만은 악보를 그려낼 때 이러한 부분을 아주 세심하게 배려했던 작곡가로 유명합니다. 다음 세 번째, 스코어에도 위아래가 있다. 스코어에는 약속, 일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을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악보를 그려낸다면 제대로 된 악보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제대로 된 연주가 되지 않을 테니까요. 악보의 순서, 스코어 오더라고도 합니다. 작품의 스코어에 사용하는 악기는 목관악기, 금관악기, 타악기, 그 외에 다른 악기, 그 다음 현악기 순으로 배치가 됩니다. 하나의 예로 악보 하나를 보도록 하죠. 네, 드보르작의 심포니 9번입니다. 신세계 교향곡이라고도 하죠. 이 스코어의 악기의 순서를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위에서부터 보면
목관 악기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목관 악기에서 음역이 높은 순서대로 플룻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오보에, 클라리넷, 그리고 바순의 악보가 파고, 또 바순이죠. 악보가 기입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가 금관 악기에 해당합니다. 금관 악기에서는 트럼펫이 먼저가 아니라 바로 호른, 코른이라고도 하고요. 코르노라고도 하죠. 호른이 먼저 위치하고요. 그 아래에 트럼펫, 그리고 그 아래에 트럼본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만약 튜바도 있었다면 이 트럼본 아래에 들어가서 여기에 튜바가 위치하고 있겠죠. 그 다음으론 타악기가 배치가 됩니다. 지금 보이는 것처럼 팀파니가 보이죠. 팀파니가 금관악기 아래에 자리를 하고요. 그 외에 다른 타악기는 팀파니 아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 하프나 또는 피아노는 타악기 아래에 위치하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 하프가 있다면 여기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현악기 순서대로 위치를 하죠. 그래서 1바이올린과 2바이올린, 그 다음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이렇게 위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스코어의 순서에 따라서 음역의 순서대로 배치를 하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오케스트레이션을 할 때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디를 나누는 건데요. 이 화면의 악보를 보면 총 스코어의 마디 전체를 하나로 묶어 놓지 않았죠. 지금 보시면 악기의 종류, 악기의 그룹별로 묶여 있어요. 목관악기는 목관악기끼리, 여기를 보시면 돼요. 목관악기는 목관악기끼리, 그 다음 또 금관악기는 금관악기끼리 묶여 있죠. 현악기는 현악기대로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이것을 브레이킷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브레이킷을 보시면 그룹별로 하나씩 묶여져 있습니다. 전체를 한꺼번에 묶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마찬가지 마디도 모든 마디를 전체를 하나를 다 읽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그룹에 맞게 이렇게 보면 중간중간이 다 띄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사실상 악보를 직접 그려낼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우리가 이간편성, 상간편성, 사간편성이란 말을 하죠. 지금처럼 관현악곡, 교향곡은 몇 간 편성으로 되어 있는지로 오케스트라의 규모를 알 수 있게 돼요. 말 그대로 관의 수에 따라 오케스트라의 규모가 결정되죠. 일반적인 편성은 이간 편성이고 대편성, 점점점 편성이 많아질수록 사간 편성으로 들어갑니다. 이간 편성은 일반적으로 플룻이 2대, 오보에가 2대, 목관악기들이 그러니까 2대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금관악기 2대씩, 호른은 4대가 들어가죠. 호른은 다른 악기의 2배로 더 들어가요. 그럼 상간편성은 어떨까요? 상간편성은 플룻 2대에 피콜로, 오보에 3대 또는 오보에 2대에 잉글리시 호른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클라리넷은 클라리넷 2대에 베이스 클라리넷, 이런 식으로 이제 클라리넷 족이 들어가는 거죠. 사간편성이면 4대의 관의 수가 더 늘어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간단히 스코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오케스트레이션에 이제 들어가 볼게요. 처음부터 전에 본 악보처럼 목관, 금관, 현악기, 타악기 모두 들어간 오케스트라 곡을 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우선 현악기를 시작으로 합니다. 현악기군, 목관악기군, 또 금관악기군, 이렇게 악기 그룹으로 나눠서 우리가 이제는 오케스트레이션을 배워본 후에 그 이후에 합쳐서 이제 음색의 조합을 이뤄낼 거예요. 이 중에 우리는 현악기를 시작으로 합니다. 이유는 악기의 생김새를 먼저 생각해 보면 이유에 답이 있습니다. 현악기들의 생김새는 어떻죠? 목관악기들의 생김새는요. 네, 현악기는 바이올린에서부터 콘트라베이스까지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크기의 차이를 두고 비슷한 형태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비슷한 음색을 갖고 있겠죠. 하지만 목관악기는 플룻의 생김새, 오보에의 생김새, 클라리넷, 바순, 네, 다 어떻죠? 각각의 생긴 모양이 모두 완전히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음색도 모두 각각 다 다르죠. 음색이 비슷하면 어울림에 있어서 아무래도 더 좋아요. 하지만 음색이 각각 다 다를 때, 이럴 때는 하나로 어울리게 하는 것이 사실 조금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오케스트레이션도 현악기보단 목관악기가 음향 조합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더 큰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악기를 시작으로 악기 배합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실습을 하고요. 이후에 이것이 더 익숙해지면 목관도 더 들어가서 이제 관현악법을 배우게 됩니다. 자, 관현악 편곡을 위한 절반의 성공은 무엇일까? 시작이 반이다. 이 말은 여기 우리 관현악법을 위해서 나온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작곡이나 편곡을 위해 첫 번째 작업은 바로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떤 악기에게 어떤 음을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죠. 관현악 편곡을 위해 첫 번째는 무엇이다? 바로 음악을 분해할 것, 음악을 분해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분해하느냐? 누가 주 멜로디를 하고, 누가 화음을 맞춰주고, 누가 쿵짝, 쿵짝, 베이스를 깔아줄 것인가? 전경, 중경, 배경입니다. 전경, 중경, 배경이 무엇이죠? 전경은 주제, 주 멜로디라면 중경은 주 선율을 뒷받침해주는 역할, 배경은 음의 뿌리 역할, 지지대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다음 악보를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이 곡은 누구의 곡일까요? 너무 유명한 곡이에요. 다들 외치셨죠? 네, 베토벤 심포니 6번 전원교향곡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외치셨을 거예요. 그죠? 베토벤 교향곡 6번 전원교향곡입니다. 자, 그럼 이 곡에서의 전경은 어디였나요? 주인공과 같았던 역할, 네, 바로 1바이올린의 멜로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전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배경을 한번 먼저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배경은 지금 이 비올라와 첼로 부분에서 보여집니다.
이 곡의 조성은 플랫 하나가 붙은 F 메이저예요. 그리고 첼로에서는 이 F 메이저의 파, 1도 화음의 근음이 보이고요. 그리고 비올라에서는 도, 도미난트의 구성음이 나타나고 있어요. 탄탄한 지지대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첼로와 비올라가 배경 역할입니다. 그럼 이 바이올린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이 앞에서 1마디와 2마디에는 지금 2마디를 이렇게 쉬고 있지만 이 3마디에서 4마디를 보시면 1바이올린에서 나오는 멜로디와 같은 리듬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보시면 알겠지만 이 바이올린이 1바이올린의 똑같은 멜로디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첫 음은 지금처럼 동일한 1바이올린의 음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다음부터 3도 아래에 있는 음으로 정경의 선율을 뒷받침해주는, 그러니까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올린의 역할은 중경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정경, 중경,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정경은 어떻게 보면 우리 영화의 주인공과 같은 역할입니다. 압도적으로 중요한 성부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일단 중경, 미들그라운드. 이 중경은 조연과 같은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전경보다는 약간 덜 중요하지만 정경을 돕는 성부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배경, 백그라운드. 이 배경은 지지대 역할을 합니다. 배경을 담당하는 성부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저음악기가 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직접 간단하게 악보를 보고 이제 분해를 해서 나눠보도록 할까 합니다. 먼저 음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주 간단한 악보이지만 바로 세 부분의 정경, 중경, 배경으로 나눠지진 않아요. 오른손에 한 선율, 왼손에 한 선율. 이게 두 성부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피아노 악보를 오늘 우리는 현악 트리오,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이렇게 세 개의 파트로 나눠 보려고 합니다. 빠르기는 약간 빠른 정도, 메트로놈 기호의 100 템포를 갖고 있는 곡이네요. 우선 정경 선율을 찾는 것은 좀 수월해요. 오른손의 멜로디를 정경으로 분해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중경과 배경을 가려내는 것이 좀 난감할 수 있죠. 왼손 파트를 보면 대략 두 개의 레이어로, 그러니까 두 개의 층으로 나눠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약박의 음, 그 다음 두 번째는 첫 박과 두 번째 박에서 나타나는 음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두 층으로 나눠서 보니 중경과 배경이 보이죠. 자, 그럼 지금 이렇게 나눠진 대로 성부를 배치시켜 볼게요. 바이올린에게 정경 선율을 우리는 줄 거예요. 음역의 위치에 맞게. 그다음 비올라에게 중간 음역에 해당하는 중경, 첼로에게 왼손의 각 박에서 나타나는 그 음을 배경으로 배치해서 한번 오선지에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과 함께 선생님도 악보에 그려볼게요. 여러분도 지금 바로 악보에 한번 그려보세요. 관현악법은 직접 악보에 음표를 그려보면서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야 자기 것이 될 수 있어요.
자, 바이올린이 전경선율을 담당하기로 했죠. 네. 그 다음 배경을 먼저 적어보도록 할게요. 배경은 첼로가 각 마디의 각 박에 첫 박에 해당하는 음들과 두 번째 박에 해당하는 음들을 배경의 역할을 하기로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아까 3부분으로 나눴을 때 배경 부분에 3마디와 4마디에는 구성음이 없었어요. 이렇게. 그죠? 3마디에는 음이 없네요. 이렇게 두 층으로 나눠 보다 보니 중경과 배경은 보이긴 하는데 지금처럼 3, 4마디에 구성음이 원곡에서는 빠져버려요. 이렇게. 자, 이때 우리가 간현악법적으로 상상하기, 아까 말했던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창조적으로 상상하기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원곡 악보에 음이 없으니 똑같이 빼면 될까요? 네. 원곡 악보는 피아노 악보이고 지금은 세 파트로 나눠서 연주하기 때문에 연주의 울림 자체가 달라져요. 당연히 배경, 이 첼로에 없는 음을 우리는 채워줘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채우면 될까요? 어떤 음을 넣어주면 될까요? 네, 여러분들 화성악 다 배웠죠? 지금처럼 음악을 분해하고 나면 숨어버리는 음을 찾아서 우리가 직접 넣어줘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우리 화성악을 생각하면 돼요. 화성악에서의 중복, 여러분들 중복 기억하시죠? 자, 우선 그러면 3마디와 4마디의 화성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3마디의 구성을 볼게요. 우선 이 곡은 F 메이저에 해당을 하죠. 3마디의 구성을 보면 도라는 음이 맨 밑에서 보입니다. 그리고 계속 꾸준히 도라는 음이 제일 많이 나타나죠. 도, 솔, 시라는 구성음을 차례로 보면 도, 미, 솔, 시에 해당하는 화성이에요. 도, 미, 솔, 시. 바로 F 메이저의 5도 7음에 해당하는 화성이죠. 그러면 네 번째 마디는 파, 라, 도라는 음이 베이스에서 다 보이죠? 네, 그래서 1도에 해당하는 화성입니다. 네, 이렇게 3마디는 5도 7, 4마디는 1도 화성이에요. 우리가 화성학에서 사성체로 화성화할 때 예를 들어 도미솔이라는 구성음이다. 그럴 때 어떻게 중복을 했죠? 다 기억하시죠? 네, 바로 근음을 중복했죠. 가장 안정적인 형태의 중복이 근음 중복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7도는 제외. 이렇게 3마디에는 원곡에는 없는 이 두 번째 박에서부터의 음에 우리는 새로운 구성음을 채워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쉼표로 되어 있는 부분에 우리가 구성음을 채워 넣죠. 무엇으로? 근음 중복을 생각하면 돼요. 5도 7 화음이니까 마찬가지 여기에다가 어떤 음? 네, 도라는 음을 채워서 넣고 네 번째 마디는 파라도에 해당하는 파라는 음을 채워서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아주 탄탄한 배경 역할을 하는 이 지지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다음 비올라에 해당했던 중경의 역할 부분을 넣어볼게요. 약박에서 시작하는 음이죠. 시도, 라도, 파. 자, 이렇게 해서 네, 중경에 해당하는 구성까지 다 넣었습니다. 이렇게
현악 트리오로 편곡이 완성되었습니다. 라고 할 수 없죠. 이건 말 그대로 분해해서 각각의 악기에 맞게 나눠 놓기만 한 것이지 이것을 오케스트레이션, 관현악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실제로 진짜 관현악법,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처럼 악보를 다 분해해서 나눠 놓은 다음 이제부터는 계속 보는 거죠. 아, 여기에 문제점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이대로 연주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이대로 연주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오케스트레이션이라는 것은 이 무한한 수정하는 과정에서 무한한 수정이 이루어질 때 더욱더 완성도 높은 곡으로 만들어집니다. 전경선율, 이 바이올린은 변화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원곡의 그 주제 선율이기 때문에. 자, 그럼 어디가 문제이냐?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비올라, 중경에 해당하는 선율입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무엇이냐? 이 곡의 빠르기 기억하시나요? 이 곡의 빠르기는 메트로놈으로 100 정도, 4분음표 기준으로 봤을 때 100 정도로 약간 빠른 템포예요. 하지만 아주 빠른 템포는 아니죠. 이 어중간한 템포로 여러 명의 비올라 주자들이 약박에서 시작하는 약간 딸꾹질 하듯이 가는 이 8분음표를 매 방마다 8분 쉼표와 함께 연주를 해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한 명이 연주한다면 크게 무리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 명이라는 것이 문제죠. 이 여러 명이서 이 부분을 한 사람이 연주하듯이 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을 연주를 한다면 아마 무수히 많은 부분 연습이 이루어져야 될 거예요. 연주자들에게는 사실상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연주 패턴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 이렇게 딸꾹질 하듯이 나오는 어중간한 템포. 이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이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연주법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두 번째는 첼로와 서로 각각의 박을 이렇게 분할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8분음표씩 서로 주고받듯이. 만약에 이것을 피아노 연주자가 원곡처럼 한 사람이 연주하는 거라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 명이서 하는 연주이기 때문에 사실상 매끄럽게 연결되는 음향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분명 서로 쉼표에 의해서 비는 소리가 들리고 공백이 생겨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수정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비는 소리, 이 공백은 첫 번째 박보다는 이 두 번째 박에서 아마 더욱더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 특히 이 두 번째 박에 해당하는 이 쉼표의 공백을 우리는 없애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에 음이 채워지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채우면 되느냐?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은 무엇이냐? 특히 현악기에서 아주 자주 쓰이는 리듬이 있습니다. 이 리듬은 무엇일까요? 이 두 번째 박의 쉼표를 없애고 연속해서 음이 지속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지속이 되게. 그것은 바로 싱코페이션, 당김음입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당김음을 넣게 되면 소리가 연결될 수 있어요. 한번 우선은 수정을 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우고요. 한번 당김음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앞부분은 8분 쉼표로 똑같이 시작을 하는데 아까 8분 음표던 음을 지금처럼 4분 음표로 바꿔주는 거죠. 당김음의 형태로.
이렇게 단기음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단기음으로 바꾸게 되면 지속되는 이 단기음의 4분음표의 음이 첼로와 유기적으로 움직이게 돼요. 엉키죠. 음향이 엉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나왔던 빈소리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처럼 단기음이 1마디와 2마디에서 나타났고요. 그 다음 3마디를 보면은 마치 이 단기음의 형태가 변형이 일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궁도도, 시시, 도시도 이 부분이 약간의 단기음의 형태에서 분할이 된 듯이 보여지기 때문에 1마디와 2마디에서 단기음이 나온다고 해서 뜬금없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3마디에서 보이는 것처럼 분할이 되면서 단기음의 형태가 이 부분에서도 보인다고 볼 수 있어요. 변형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일감을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좋은 방법으로 또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를 우리는 찾아봐야 돼요. 관현악법은 보완하고 수정하고 소리를 또 상상해보고 또 수정하고 또 보완하고 이렇게 계속 좋은 소리를 위해 고민하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문제점을 찾고 그리고 또 고민해서 수정하고 이렇게 해서 탄생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오케스트레이션 관현악법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다른 수정을 한번 더 해볼 건데요. 음색의 변화를 줘 볼 거예요. 이 곡의 분위기를 생각해 보면 좋아요. 이 곡은 무거운 분위기의 어두운 곡일까요? 아니죠. 좀 가벼운 분위기의 경쾌한 곡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곡의 율동성을 좀 주기 위해서 첼로 부분을 약간의 수정을 할 건데요. 이 첼로의 주법을 변화를 줘 보도록 할 거예요. 어떤 주법이냐? 약간 좀 더 경쾌한 통통 튀는 형태가 될 수 있는 피치카토를 넣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지금처럼 여기 피치카토를 넣게 되면 이 원곡에 해당하는 약간 경쾌한 분위기를 최대한 살려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부분을 피치카토로 바꾸게 되면 굳이 8분음표로 음을 적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8분음표보다는 피치카토일 때는 어차피 구성음이 음이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4분음표로 그려질 때가 더 많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가 이제 피치카토로 이제는 기입을 하게 되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굳이 8분음표로 적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통통 튀는 베이스에 전경선율을 뒷받침하는 배경의 중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단기음이라는 리듬감을 갖고 움직이는 비올라. 이 세 파트가 아마 가볍고 경쾌한 음색을 갖고 있는 현악곡으로 편곡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완성된 악보를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여러 번의 문제점을 찾아보고 그것을 수정하고 보완해서 그리고 첼로 파트에 피치카토라는 주법으로 수정을 해서 완성된 악보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악보입니다. 오늘 수업의 주요 부분을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편곡하고자 하는 악구의 각 성부를 분해하라. 정경, 중경, 배경으로 음악을 분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피아노 원곡을 편곡할 때 원곡상의 피아노 음영을 그대로 옮겨 편곡하는 것은 위험하다. 악기에 맞도록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에서 피아노 원곡에는 없지만 비올라의 단기음이라는 리듬을 사용해서 첼로와 비올라 사이에 생겼던 공백을 메꿔주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세 번째, 가장 효과적인 소리를 낼 수 있는 악기의 음역대를 찾아라. 이 부분은 현악 파트 편곡에서는 일반적으로 1바이올린에게 정경선율이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중간 음역대에게는 비올라, 그리고 저음역에는 첼로가 주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오늘 악기법을 이제 간단하게 현악기에 관련돼서 배워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또 간단하게 한번 여러분들이 편곡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클레멘티, 피아노, 소나티네죠. 그러니까 넘버 3번에 간단하게 1마디부터 4마디까지의 피아노 곡을 보고 아까 했던 것처럼 한번 비슷하게 따라서 여러분들이 현악 트리오로 만들어서 편곡을 해보는 거예요. 아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새로운 방법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수업 시간에 배웠던 그 강의실에서 이제 우리 수업으로 인터넷 강의로 배웠던 부분을 한번 그대로 적용하셔도 크게 문제 없을 거예요. 한번 과제를 마무리해 보시고 다음 시간까지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